제 아들 눈피가 어디서 나왔겠나요? 그렇게 착한 남편 멘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아니라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목소리 크게 내는 걸 가장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던 남편은 점점 포악해져 갔습니다. 기타를 치면 치는 게 아니었고 마구 두드리는 거였어요. 일주에 5일은 술에 취해야 잠을 잘 수 있었고 일주에 사흘은 동네 사람들하고 드자비하고 단추가 다 떨어져 들어왔어요.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붙는 거죠. 동네 구멍가게 포치에서 깡소주 마시다가 싸우는 겁니다. 아저씨, 오저기 할아버지 왜 쳐다봐? 응? 계란 사러 왔으면 얌전히 계란이나 사가고 들어가지. 어? 사람 술 마시는 거 처음 봐? 아저씨는 아들 있다 이거야. 어디 아들 있는 사람하고 아들 잡아먹을 놈하고 싸면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볼까? 왜 웃어? 사람을 보고 왜 웃냐고, 이 개같은 세상! 동네 사람들 모두 아들 사고 난 거 알고 있고 또 우리 남편이 지나가는 까마귀에도 다정하던 사람, 개미 한 마리 밟을까봐 조심히 걷던 사람인 걸 아는 주민들이라 남편 포악을 다 받아주었죠.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거든요.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넌덜머리를 내하더군요. 남편의 술주사가 2년이 다 되어가던 그 무렵에는요. 남편이 멀쩡한 정신에 목욕탕을 가도 목욕탕에서조차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었어요. 2020년 여름에 꼭 태준이 사고 나던 해 그 비처럼 비가 퍼붓는데요. 기억하시죠? 그의 여름비요. 남편이 태준이가 죽던 날 입고 있던 난닝구하고 속바지 차림으로 대문 밖 빗속으로 뛰쳐나가더군요. 울면서요. 손에는 10,000원짜리 돈다발이 들려져 있었어요. 유족연금이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비오는 하늘을 향해서 돈을 뿌리는 남편. 태준아, 10,000원짜리 200장 넘게 들어왔네. 여기 200장. 태준아, 하나 여기. 니 살까? 니 살까? 아버지 돈으로 술 마신다. 아버지 돼지고기 소고기 끊어서 술 마신다. 아유, 좋자. 엎어주는 거 좋아하잖아. 좋자. 남편의 모호한 경계가 무너진 날이 아마 그날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더 이상 기타를 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마도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건가 봐요. 그날 빗속에서 쓰러져 피를 토한 남편. 왜 안 그랬겠나요? 2년을 깡소주를 가져다 부었는데요. 119 타고 병원에 실려가서는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술을 한 잔만 더 마시면 돌아가신다 생각하라고 덤덤하게 하는 소리를요. 그때 이미 간이 굳어져 가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사실 더 마시고 싶어도 남편은 입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는 불가한 지경이었어요. 위까지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죽도 제대로 못 넘기길 2주. 미음하고 비타민 주사로만 버티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우리 친정 오빠들이 모아서 마련해준 돈으로 우리 집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빵집을 시작했어요. 제 둘째 오빠의 가장 친한 후배가 그 유명한 빵 프랜차이즈 마케팅부 이사거든요. 유명한 모 프랜차이즈 빵집이요. 오빠의 그 후배의 도움으로 저는 빵집 경험이 전무해도 그리고 사실 주위 인프라며 환경 마진이 그렇게 크게 기대가 안 돼요. 얼마든지 상황이 안 될 수 있었는데도 진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오빠 후배 도움 정말 많이 받았네요. 적자 안 나고 직원과 제 인건비는 넉넉하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못 마시게 된 후 점점 이상해져 갔거든요. 그날 폭우 속에 서서 돈다발을 허공에다 던지던 그때부터 쉽게 말해
남편은 정신이 나간 거죠.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은 동네 입구에 놓인 평상에 앉으셔서 우리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실성한 거지 뭐야 저게. 생태 같은 자식, 그게 또 보통 자식이야. 빌어빌어 낳은 아들이라며. 잃고 실성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사람이 워낙에 독한 데는 없었어. 아니 옆에 내는 멀쩡하게 빵가게 하는데 남자가 마음이 약해서. 난 그 웃는 거 좀 안 했으면 딱 좋겠는데. 아유, 정신은 나가는데 웃는 거 보면 소름 끼쳐. 아니 그거 살아있는 목숨을 방에 가두어둘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다 답답하네. 아 73살이면 아직 한참인데. 그래도 화장실 실수 안 하는 게 어디야? 아이 늙은이야, 그건 치매지. 이건 실성한 거고. 우리 바로 위에 산동네가 있었는데요. 우리 집이랑 오랫동안 너나들이 하며 친한 아저씨가 남편하고 4살 차이가 나세요. 남편보다 힘도 좋고 건강하신 이분이 아침에 복지회관에 나가서 종일 거기서 노시는데 아무래도 퇴직하신 지 오래니까 늘 용돈이 궁하신 분이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겠으니 복지회관에 가실 때 우리 남편도 같이 데리고 다녀달라고 이분께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나간 사람 치고는 누가 옆에만 있으면 대체적으로 얌전했거든요. 아주 좋아하시면서 데리고 다니겠다고 하신 이분은 제게는 은인이나 다름없죠. 한 1년 이분 덕분에 저 정말 장사에만 신경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빙판에 미끄러지셔서 허리가 부실해지신 뒤부터는 거동이 그전만 못하시고 종종 남편을 놓치시더라고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후다다닥 뛰쳐나가 차가 지나는 4차선 도로에서 차로 달려들기도 하더군요. 아마도 죽고 싶다는 마음 표현이었겠죠. 잠시만 한눈 팔면 그 사이를 비집고 나가 버스로 새 정거장이나 되는 동네까지 걸어가서 헤매고 있는 건 기본이고, 어떤 날은 공사 중인 하수구, 맨홀에 빠져서 크게 다친 적도 있고, 그야말로 저는 늘 노심초사의 눈물바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떠돌다가도 종종 간성적인 혼수 상태처럼 잠속으로 빠져드는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남편을 케어해주는 장씨 영감님도 저도 편했죠. 한날은 남편에게 제가 물었어요. 여보, 당신 보기에는 내가 독한 여편네 같지? 당신이랑 똑같이 실성 안 해주고 새끼 묻고도 아침 점심 저녁 다 처먹고 빵 장사하고 다니니까 인간 같아 보이지도 않지? 동네 분들이야 우리 남편이 그런 걸 알고 있으니 위험한 곳에서 혼자 헤매고 있는 그 일을 발견하면 손잡고 제 앞에 데려다 주시기도 했지만, 자기 가족 일 아닌 다음에야 그게 매의 눈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남편이 가장 고약한 건 그래서 군인들만 보면 쫓아가서 멱살을 쥐고 흔들며 소리 지르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증상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는데 넌 왜 안 죽었어? 내 아들이 널 살리려고 죽었는데 넌 왜 안 죽었어? 어? 내 아들만 목숨 받은 쓰레기들은 살아서 다니는데, 이한 내 아들은 죽었는데 쓰레기 넌 왜 안 죽었냐고!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달려들어 쓰레기라고 하면서 왜 안 죽었냐고 하는데, 아무리 성격 좋은 청년이라도 또 미친 할아버지라고 짐작해도 마냥 당해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뿌리치기도 하고 또 달려들면 강압적으로 밀쳐내기도 하면서 작은 사건 사고가 늘 이어졌죠. 그리고요, 제 아들이 현장 대타를 해준 그 이등병은 쓰레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보기만 해도 가녀린 몸매, 우리 아들이 그 청년에게 왜 다정했을까 짐작이 들 만큼 우리 아들 덩치의 2분의 1인 청년. 그 청년은 장례식 내내 구석에 박혀서 고개 하나 못 들고 죄인처럼 2박 3일 내내 앉아 있었으니까요. 기껏 한다는 게 그날그날 나오는 쓰레기 정리, 조문객들 식사하고 나가시면 신발 찾아다 드리고
테이블 정리하고 그 청년이 다 했습니다. 남편도 그랬지만 저도 그 청년 보기 싫었네요. 꼴도 보기 싫어서 장례식 내내 그 청년 쪽 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있었어요. 어른답지 못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도움과 남편을 봐주시는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노심초사하며 그저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던 어느 날, 그날도 아침에 가게에 나가 그날 들어온 빵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른 시간에 딱 보기만 해도 오돌오돌 떨게끔 얇고 허름한 잠바를 입은 청년이 유리문 안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딱 봐도 배고파 보이는 청년. 들어오라고 할까 어쩔까 하는데 청년이 들어오더군요. 저 여기 유리문에 알바생 구하신다고 써있는데 구하셨어요? 저는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나오는 대로 떠들었습니다. 어머나, 아유, 아줌마가 미안해요, 청년. 어제 구했어요. 저거 보고 일자리 있는 줄 알았구나. 어제 구했어. 내가 뗀다는 걸 정말 깜빡. 아유, 미안해. 청년 미안해. 그러고는 얼른 자리에 앉히고 방금 들어온 뜨끈한 빵을 닥치는 대로 큰 종이봉투에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앞에 놓았어요. 청년은 좀 부끄러운 것도 같고 좀 화가 난 것도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가는 거죠. 저 그 뜻이 아니에요. 저 배 안 고파요, 사장님. 청년 참 못쓰겠네. 내 아들 또래라서 주는 거야. 그리고 저거 알바짜리 저거 실수로 안 떼내서 미안해서 주는 거야. 연락처 적어주고 가면 내가 일자리 나면 바로 연락할게요, 청년. 제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내리고 뭔가 한참을 생각하던 청년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한태준 병장님 어머님이시죠? 저는 좀 놀라서 그 청년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는데요. 그제서야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타로 자리 바꿔주어 살고 있는 그 이등병이었습니다. 아, 누군지 알겠네. 어쩐지 낯이 익다 했지. 김성훈 이등병. 제대했나 보네. 저는 여태까지 신나게 떠들던 원래 성격의 수다와 다르게 그 청년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제대는 작년 초에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 목숨 앗아간 그 홍수 때 저 청년은 우리 아들 대신 살았는데 그 홍수 물속에요. 부모 없이 자라는 저 청년을 키워준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외할머니는 늘 신안고난하셔서 저 청년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내내 알바를 해서 할머니를 봉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죠. 내 아들이 그래서 저 청년에게 잘했던 거겠죠. 잘 못 먹고 자란 티가 역력하게 까칠한 얼굴에 유난히 마른 체구인데도 눈살이 찌푸려지지가 않게 눈, 코, 입은 오목조목 귀염성 있게 생겼더군요. 그날 자세히 보니까요. 사실 장례 때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원망스러워서요. 장례 기간 내내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너는 살았는데 내 아들은 죽었어. 너는 왜 살아있어? 너는 살아서 육개장 국물에 밥 말아서 밥 먹는데 내 아들은 지금 영아실 냉장고에 들어가 있잖아. 그 청년은 외할머니랑 살던 고향에서 동네 농사꾼으로 품을 팔다가 땅 한 떼기 없이 고향에 있기는 앞날에 희망이 안 보여서 서울로 지난주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를 찾아온 건 당연히 인간의 도리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거고요. 그래서 마냥 놀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까먹어서요. 알바라도 하려고 요즘 일 구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저는 또다시 원래 성격대로 오지랖 넓고 수다 떨기 좋아하는 성격대로 얼른 참견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전기기사 자격증 같은 것도 같이 따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좋아요. 우리 아들 태준이도 대학 다니면서 전기기사 자격증 따서 열심히 알바하더라고. 강남 고급 건물들 관리실에 알바하러 갔고. 한태준 병장님이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어요. 알바 자리 구하기 쉽긴 전기기사 자격증이 최고라고 하셔서 저 제대하자마자 그거부터 땄어요. 어머, 잘 됐네. 있잖아, 여기 빵집 들어오는 입구에 큰 건물 있지? 8층짜리 그 건물 주인이 내 오랜 동네 친구야. 내가 말해줄게. 거기 지금 사람 구해. 그 사람 인심 좋아서 월급 많이 줘. 그렇게 해서 청년은, 아니 김성훈 이등병은 우리 동네로 취직이 되어 왔고 우리 빵집 건물인 원룸 건물에 새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 관리실이 동네 입구에 떡하니 경비초소처럼 되어 있거든요. 성훈이는 취직된 첫날부터 제 남편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은 꼼짝 마라에 걸린 거죠. 자기가 어떻게 동네 밖을 나가나요? 동네 입구 거기 앞에서 호랑이처럼 불을 켜고 지키는데요. 만에 하나 동네 안에서도 위험한 곳. 쉽게 말해서 택배 오토바이가 지나는데 골목길로 뛰어든다? 그럼 어느 사이 그걸 알아채고 튀어나와 구해주는 김성훈 이등병. 알고 보니 경비초소 뒤쪽으로 난 문짝을 아예 열어젖히고 있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준이 아버지는 딱 걸렸어. 임자 제대로 만났더구먼. 이제 그 양반이 좌로우로 훑고 마음대로 다니던 전성시대는 끝이야. 망나니 전성시대는 막을 내린 거지. 아이, 흉하게 망나니가 뭐야.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 태준이 아버지가 사실 얼마나 얌전했어. 남편은 성훈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나타난 거는 온몸으로 느꼈나 봐요. 그런데도 그 청년이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 아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 것도 느끼는가 봅니다. 한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막다른 곳 벽에 윗동네 빗물이나 토사가 흘러내려오게 배수로가 열린 데가 있었거든요. 줄줄줄 얼음 무릎 높이까지 늘 같은 높이로 내려가는 곳인데 거기에 남편이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안 나오려고 하는 걸 동네 할머니가 알려줘서 성훈이가 데리러 갔나 보더라고요. 아버지 업히세요. 자요. 제가 아버지를 업고 제가 물속으로 걸어 내려가면 되죠? 순순히 업히더래요. 업고서 한참 물속으로 걸어가는데 물속에 지네가 있었고 그 지네가 둥둥 떠다니는 걸 남편이 발견한 거죠. 남편이 성훈이 등에서 얼른 뛰어내려서 맨손으로 지네를 잡아 죽이더랍니다. 이 악마 새끼 같은 살모사가 내 아들을 또 죽이려고. 살모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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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이는 그때 조금 감동을 했었겠죠. 실성한 중에도 태준이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 자체에 아마 조금 감동을 했던가 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그리고 성훈이가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고부터 남편은 자포자기인지 잠자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겠죠. 나가서 마음껏 휘젓고 싶은데 꼭 앞을 막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 한쪽이 볼록 차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아뿔싸, 뭔가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식사량도 부쩍 줄고 동네 앞에만 나갔다 와도 잠이 드는 저 기운 없음. 저는 부랴부랴 건강검진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남편 건강까지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저 말썽 안 부리고 하루 지나면 그게 감사한 거고 매일 밤 저녁마다 인사말이라도
어디 아픈 데 없어? 이런 거 물어본 적 없습니다. 다만 농담식으로 여보, 웬수야. 오늘은 또 나 모르게 말썽 얼마나 부렸어. 남편은 간암 3기였어요. 미친놈처럼 느닷없이 뛰쳐나가 헤매는 그거. 간성적인 혼수 상태. 참, 그게 다 간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들 떠나서 퍼부었던 술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겠죠. 다른 장기들은 상태 나쁘지 않으니 이식을 하시고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장수하실 수 있다는 담당 교수의 말. 어디서 당장 이식을 어떻게 받나요? 신청하고 기다리고 마음 졸이고. 우리 남편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 같으면 기다리는 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제 남편인 겁니다. 동네 사람들 중 몇 분은 차라리 두라더군요. 가만히 두라고요. 어차피 온전치 못한 사람 차라리 아들 옆으로 가서 행복하게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성훈이가 나섰습니다. 성훈이가 말하더군요. 아버지께서 머리로 생각하시는 능력이 남들보다 느리다고 해서 수술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걸 차버릴 수는 없으시죠. 제가 검사를 받겠습니다. 저 태어나 이날까지 맥주 한 잔, 담배 한 대 피운 적 없거든요. 결국 우리 남편은 술 한 잔 마신 적 없고 담배 한 대 피운 적 없는 23살 건강한 청년의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들이 11살 때 남편에게 했다는 말 기억하세요? 내가 아는 엄마 아빠한테만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아들은 우리 부부를 살리려고 태어났던 건 아닐까요? 우리 부부가 자식 없어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 태어나준 아들. 태어나서 우리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날리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 유족연금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었죠. 그리고 간암으로 죽어갈 때 자기가 대신해 죽은 성훈이를 통해서 이식을 받게 만들어주었네요. 우리 아들 목숨 대신 살아있는 성훈이가 간을 내주어서 우리 남편은 살았거든요. 이식 적합성 판정 나기까지 그 모든 검사며 입원이며 수술이며 회복기간에요. 성훈이와 남편 입원실을 들락이면서도 성훈이와 그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씨, 뉴스, 가게 이야기만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마음속과 머릿속에 피어나는 회한, 슬픔, 기쁨,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은 한데 모아져 기도가 되었어요. 부디 성훈이와 남편이 동시에 깨끗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건강한 청년이 먼저 회복을 했고 남편은 조금 더디더군요. 마취하고 수술받고 마취가 깨어나고 하는 그 과정이 남편에게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남편은 퇴원 후에 집에 돌아온 날부터 다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고 눈동자는 늘 맑고 또렷했고 빵가게를 나와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최소 2년은 공부해야 가능성이 있다는 성훈이가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 1년 반 준비한 시험이 코앞이라 성훈이는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은 극비를 요하는 일이라 제가 여기다가 못 적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음식을 하면 남편은 연신 성훈이 원룸에 날랐어요. 와서 먹으라고 하면 공부 시간 빼앗기니까요. 대학 동기들과 저녁 모임을 하고 온 어느 날 남편이 그래요. 성훈이를 빨리 호적에 올려야겠다고요. 신분이 확실하고 집안에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그게 가산점이 된다는 이야기를 친구 모임에서 듣고 왔나 보더라고요. 친구 형님 중에 성훈이가 들어가려는 곳 라인에 계신 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집안에 국가유공자가 있잖아요. 바로 태준이요. 성훈이와 의논을 해서 우리는 성훈이를 우리 아들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진짜 아들이 된 거죠. 성훈이는 무난히 합격을 했고 이제는 그 신분을 밝힐 수 없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에요.
저는 가게에 나와야 해서 남편은 아침이면 성훈이 먹을 아침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단단하게 정직한 일을 하려면 잘 먹여야 한다는 거죠. 어찌나 극성을 부리는지 요리학원이나 다니라고 할까봐요. 구독자 여러분,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려고 하다가 빼먹은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로 적습니다. 성훈이를 호적에 올리고 나서 2주 후인가 제가 하혈을 심하게 했어요. 원래 젊을 때 시험관 하느라 몸에 무리를 주었고 한 7, 8년에 한 번씩 되게 하혈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늘 혈액형 구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손쉽게 바로 수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고요? 성훈이 혈액형이 저와 똑같은 거예요. RH-A.